네, 방금 소개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으로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번 여기 파스콘 작년에도 아마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매번 이렇게 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저 입장으로서는 아주 좀 뿌듯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지금 오전 마지막 세션이라서 아마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보안 쪽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우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즘 개인정보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오늘 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뭐 이런 기본 개념부터 해서 조금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과 많은 현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저희 개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요 개정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뭐 개인정보 보호만 한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신산업 혁신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누구나 떠오르는 이미지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 법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는 정의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제가 써봤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그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개인정보보호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뭐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된다는 거죠. 법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따지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대신 법인이나 혹시 뭐 개인 사업자나 이런 거는 법인 대표의 성명이나 주민 뭐 연락처 같은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 정보도 좀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정보의 내용 형태에 따라서도 크게 뭐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기로 됐든 전자적인 형태로 됐든 뭐 개인에 대한 특정한 정보이기만 하면 개인 정보가 되는 거고요. 이게 꼭 뭐 주관적 평가 이런 것들도 개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명 정보라는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요. 가명 정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받은 부분에서만 쓰는 게 원칙인데 고객적 기록 보존이라든지 통계 작성이라든지 과학적 연구에서는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입니다. 이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유연하게 했지만 개인 정보로서 저희가 뭐 안전성 확보 조치라든지 뭐 이런 보안 이런 사항들은 잘 지켜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2000년 이제 데이터 3법 개정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게 들어감으로써 개인 정보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예, 뭐 처음부터 이렇게 퀴즈를 내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거. 예? 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가 뭐 틀린 답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라고 좀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 이게 자동차 번호만 가지고는 사실은 누구의 자동차 번호인지 사실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게 뭐 연결 가능성만 있으면은 개인정보로 판단하다 보니 뭐 예전에는 개인정보는 아니다. 자동차 번호는 개인정보이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뭐 이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가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 같은 데라든지 뭐 도로교통공단인데도 가지고 있는지만 자동차 등록 원부를 비교해서 그 사람의 뭐 주소나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개인정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들을 합리적으로 해라. 내가 뭐 번호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꼭 개인 정보로 안 봐도 되는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일 수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인 정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유연성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 그럼 좀 전 아까 자동차 번호판처럼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자동차 등록번호 없는데 저 사람은 등록번호가 있다고 해서 뭐 개인정보가 아니 뭐 개인정보에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처럼 개인정보가 너무 엄격해서 뭐 활용도 못하고 너무 보호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성을 이렇게 잠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이 법 전체만 다 이해하시면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가 되시는데 이 각 그 조문별로 좀 함의나 적용들이 사실 쉽지 않아서 이렇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현업에서도 충분히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캐파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제가 구체적인 조항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 1장, 2장은 일반적인 뭐 원칙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비용, 뭐 15조부터 해서 수집할 때 17조 목적 내 제공, 18조가 목적 내 뭐 이용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는 개인정보의 전 처리 주기에서 파기까지 이르는 이런 단계에서 뭐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민감 정보, 뭐 교육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케이스는 어떻게 풀어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좀 특례적으로 아까처럼 목적을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한정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할 수 있고 이제 뭐 개인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외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유연성도 뭐 주는 동시에 이렇게 뭐 위험한 경우에는 국외 이전을 중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많이 익숙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이라든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처리 방침 평가제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뒤에 아마 좀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CPO에 대해서 좀 큰 기업이나 큰 기관에 대해서는 CPO에 대해서 그 자격 요건도 이제 새로 생겨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향평가제도, 유출통지 신고 뭐 이런 것들도 약간 변경이 있었고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뭐 열람권 정정권은 옛날부터 다 있었는데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게 뭐 전송 요구권이라든지 이게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전송 요구권이 이제 준비 금융 쪽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일반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이 해서 이미 이제 좀 새로 도입된 것들이 있고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과징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런 관련된 사항들은 이 법을 저희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긴 거를 보면은 이게 좀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뭐 11년도에 사실은 그 이전부터 큰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11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생겼었어요. 근데 생기자마자 뭐 N사라든지 뭐 K사 이런 큰 유출 사고가 생기니까 주민등록 처리 제한, 뭐 최수 수집 제한 이런 또 추가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카드 3사 또 터지고 뭐 이러다 보니 뭐 손해배상 제도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17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하면서 데이터의 이제 활용에 대해서 유연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데이터 3법 개정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 장관급 중앙행정위원회로 이제 출범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3법,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뭐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아직까지도 이제 금융위 소관이지만 20년 8월 전에 이제 약 4년 전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도 이렇게 다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행안부는 주로 오프라인 쪽,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온라인 쪽을 규하고 있었는데 서로 약간씩 비슷하면서도 달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4년 전에. 그때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됐는데 화학적 통합은 아니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4장, 5장, 7장 있는데 6장이 없죠. 원래는 6장으로 특례로 이렇게 들어와 있던 것이 이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6장이 삭제가 되고 다 기존에 있던 조항들로 융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때 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할 때도 이렇게 뭐 더 법 개정을 해야 됐을 사항들이 많은데 그때 미처 다 못 끝내고 출범하자마자 저희들이 또 법 개정을 준비를 해서 2년 전쯤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2차 개정이라고 하는데 2차 개정을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고 전속 요건에 대해서만 지금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갔다는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아까 23년 3월 14일 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돼서 실제 1차 시기 작년 9월 15일 날 이미 시행되는 것들이 있고요.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전송 요건은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거고요. 그래서 뒤에 뭐 어느 정도 설명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례를 정비를 했고 이동형 영상기기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고정형 기기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요. 뭐 동의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처리 방침 평가제, 분쟁 조정제 이런 것들은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 2차 나누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개정 사항들을 보시면은 이제 순서를 뭐 특별히 고려해서 정한 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이 3차 저희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입법 예고까지 하고 규제기획 심사까지 해서 좀 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송 요구권이 뭔지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기본적으로 나의 정보가 다른 데로 전송하게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예가 그렇잖아요. 저도 1, 2년 전에 병원에서 무슨 다시 정밀 검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CD를 굽고 있더라고요. CD 군지 제가 여기 가서 뭐 그 검사 결과를 듣고 가야 되는데 CD를 굽는데 CD를 저는 오랜만에 진짜 처음 봤어요. 요즘 USB 쓰지. 근데 CD를 굽는데 CD 저도 옛날에 CD를 좀 굽거나 할 때 단가 뭐 싸게 사면은 몇백 원 수준일 텐데 그거를 2만 원을 주고 제가 받아서 또 그걸 들고 다른 병원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제가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다른 전용 비오 소프트웨어가 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그거를 또 뭐 그런 경험들은 아마 다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이쪽 기관에 전송해 주세요 하면 전송 가면은 물론 실비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2만 원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빠른 시간에 내가 가서 따로 기다리고 받고 돈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편리성이나 나의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위해서 전송 요건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금융 쪽은 이미 이제 신분법에서 이미 되고 있지만 나머지 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 저희 2차 개정에서 들어간 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뭐 분야가 일반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이제 좀 필요로 하는 분야를 먼저 선정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해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의료 분야,
유통 분야, 그다음에 통신 분야 이 세 분야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유통 분야에 좀 이 반발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려가 많아서 유통 분야는 조금 일단 제외하고 지금 의료하고 그다음에 뭐 통신 분야를 조금 먼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되면은 의료 쪽은 아마처럼 이런 그런 진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은 뭐 어디다 쓰냐 이런 생각이 있지만 요즘 저도 그렇지만 요금제가 너무 많잖아요. 통신 요금도 많이 나오고 알뜰폰 요금제만 하더라도 그런 게 뭐 몇백 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요금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을 보고 뭐 이게 가장 적합하고 가성비 좋은 이런 것들을 추천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서비스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하고 있다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개념도를 했는데 정보 주체가 본인한테 직접 다운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필요한 경우. 근데 특정 뭐 정보 수신자에게 정보 전송자 이렇게 보내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기관을. 그러니까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 전문 기관을 두고도 있고요. 그 정보 수신자 중에서도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자처럼 정보를 관리하고 뭐 추천해주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동형 영상기기 처리 규정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아까 11년도 생기고 옛날에 생겼을 때는 그때는 이런 저희가 뭐 스마트폰도 그렇게 있던 시기가 아니고 주로 과속 단속 카메라에서 고정형 CCTV만 주로 규율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자율주행이 막 뜨기 시작하고 자율주행이 초창기는 뭐 라이다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뭐 하는데 지금은 다 카메라 기반으로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관점에서 보면은 카메라가 찍히는데 누가 찍히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프레임 언제 들어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한 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확 들어오기 때문에 동의를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를 받도록 하게 했습니다. 근데 동의를 받는 게 사실 불가능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저희 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자율주행 뭐 이런 거 테스트를 한다든지 하던 걸 해줬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게 해주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준비를 했었고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굳이 뭐 이동형 그러니까 이런 포터블 한 기기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 동의를 안 받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특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이제 근거 규정이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공개된 장소를 기준하는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개인 사적으로 내가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 그까지 규율하게 되면 전 국민이 다 수범자가 돼서 저희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뭐 법 15조에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촬영 사실을 이렇게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으로 명확히 알렸고 거부를 안 했으면 일단 찍게는 해주는 그런 약간 옵트아웃 형태로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은 뭐 자율주행차 드론, 뭐 배달 로봇들이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보통신 규제를 특례를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온라인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 사업자나 온라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다 탁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사 중복되는 규정은 일반 규정으로 통합을 했고 뭐 그다음에 특례 규정에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뭐 손해배상제도라든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이런 것들은 이용 내역 통지 이런 것들은 일반 원래 규정으로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특례 규정들 아까 6장에 있던 특례 규정들이 이제 지금의 뭐 이런 게 통합된 조항들로 이제 매칭을 좀 시켜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아까 특례에서 온라인 사업자들이 망법에서는 무조건 동의받으라고 돼 있었어요. 동의받으라고 돼 있고 오프라인 쪽에서는 법적 근거를 여러 개 두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온라인 사업자들을 접하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동의를 이제 받으라고 하는데 필수 동의를 받으면 좋은데 동의를 받으면서 좀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받거나 필요 없는 것까지 막 받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동의를 받았으니까 나는 뭐 적법하게 다 했어요. 근데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도 다 동의를 필수 동의에 끼워서 받다 보니 뭐 내 개인 정보는 벌써 다 돌아다녀서 개인 정보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개인 정보에 대해서 형식적 동의나 동의 만능주의가 가능히 좀 지속이 되어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동의 안 해 필수 동의면은 굳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걸 굳이 꼭 동의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이런 필수 동의라는 것들이 계속 유지되니까 막 필요 없는 것도 필수 동의로 강제로 동의를 받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좀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잘 안 와도 싶은데 이제 설명드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은 필수 동의, 그러니까 법에서 꼭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민감 정보,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주민등록도 동의는 아닙니다. 그런 법에 있어야 되지만 민감 정보라든지 고위식별 정보는 별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5조 4호에 사실은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유용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라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불가피하게라는 해석이 너무 엄격하게 되기 때문에 이 15조 4호를 많이 활용 못했는데 이제 15조 4호를 통해서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굳이 동의창을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사실 쇼핑하거나 배달 시켰는데 나의 주소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화번호. 뭐 그런 것들은 동의 안 해도 당연히 수집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뭐 나중에 앱을 설계하거나 뭘 할 때 동의창을 만들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라는 게 새로 도입이 됐어요.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아마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는데 거기에는 처리 방침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좀 형식적으로 읽어보면은 이게 뭐 한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가독성이 잘 없는 데도 있고 좀 부실하게 되어 있는 데도 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정보 주체 관점에서 보면은 내 개인정보가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창구 물론 저희가 열람 요구권이 있지만은 그걸 알 수 있는 창구가 어떻게 보면 처리 방침이기 때문에 그 처리 방침을 평가하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강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상반기 뭐 하반기 이렇게 한 50개씩 정도 이제 뭐 큰 데라든지 좀 이슈가 있는 데를 해서 처리 방침을 평가를 해서 필요한 경우 개선 공고도 하고 뭐 나중에 잘 하고 있는 데는 뭐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잘 하고 있는데 뭐 유출 사고 같은 게 났다든지 이럴 때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인공지능하고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중에 하나가 이미 저희 산재적으로 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동화된 결정이 뭐냐? 이제 말로는 이제 자동적으로 처리된 결정이라고 하겠지만 저희 법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정보보호에서 결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 안 하는 자동화 결정은 저희 법에서 말하는 자동화 결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해서 결정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설명 요구권, 거부권과 설명 요구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어떤 데서 주로 이루어지나요?라고 이제 많이 들었는데 주로 지금 많이 아마 아시는 것들은 요즘 채용이나
이런 인사에 AI를 많이 접목하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뭐 채용도 결정할 수도 있고 인사 뭐 고과 결정하는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뭐 학군 배정 뭐 이런 것들 또는 나의 뭐 근무지 배정 뭐 이런 것들도 뭐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나의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나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된 결정, 인적 개입이 전혀 없는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고 또 설명을 요구할 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재 채용을 하는데 뭐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1차에 불합격 끝 이렇게 되면은 자동 결정되고 인적 개입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뭐 서비스를 쓰지만은 최종적으로 인간이 마지막에서 이제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른 것들 고려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면은 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은 처리 방침에 따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뭐 이 알고리즘을 계략적인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라는 건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화가 될 때는 기준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구할 때는 간결하고 이해할 수 있게 여기서 간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뭐 파라미터도 뭐 몇천억 개씩 있고 뭐 이러는 거를 알려주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당신의 뭐 예를 들어서 채용인 경우에는 당신의 뭐 어학 성적이 뭐 하위 뭐 10%에 예를 들어서 해당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떨어졌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거부할 경우에는 일단 거부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뭐 채용 같은 거 하는데 떨어졌다고 나 거부해서 붙여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권리 의무에 중대한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계약 체결이나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부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것만 거부할 수 있지 이런 경우는 대신 아까 설명할 수는 있겠죠. 내가 떨어졌는데 나 거부합니다는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떨어진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안내서를 최근에 안내서를 지금 공개해서 최종 확정하려고 지금 하는 단계고요. 관련 고시들도 지금 조만간 이번 달 안으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공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쟁조동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분쟁조동 제도는 이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생기는 겁니다. 주로 뭐 게시판에 뭐 삭제 달렸는데 안 지워준다든지 뭐 내가 요구했는데 안 알려준다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정보 주체의 권리에 이제 근데 이전에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있고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정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사권도 없고 적극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정 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민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했을 때 뭐 저희들이 사실 조사권이 없어서 사실은 근데 현장 출입해서 자료 조사할 때 사실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사자가 조정한 수락 여부를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안 주면은 옛날에는 그냥 거부로 간주를 하던 것이 답이 없으면은 수락으로 간주해서 이제 조정이 끝나는 뭐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좀 체계가 약간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이런 분쟁 조정이 생길 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제가 아까 지나면서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N번방 사건이라든지 뭐 세모녀, 송파 세모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뭐 사소하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 이 정도 알려줘도 되겠지 하는 것들이 이상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보를 제공한 공공 쪽의 사람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뭐 다른 부분으로 분명히 처벌할 수 있었지만 근데 저희들이 59조에 보면은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는 자는
이런 걸 하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건 형벌 조항입니다. 징역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이용이라는 용어는 없었어요. 본인이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경우 이제는 큰일 납니다. 이게 뭐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과 징역 사는 거라서 누가 이거 사실은 뭐 달라고 하더라도 절대 내가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이제 그런 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직원이다라고 하면은 다 특히 공공기관들은 조심해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형사벌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은 정말 하시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거니까 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원인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민원인 뭐 시험 감독을 들어갔다든지 뭘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막 전화해서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알려주셔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용에 포괄적으로 이제 걸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외 이전 요건을 좀 다양화했어요. 옛날에는 국외 이전이 꼭 동의어만 있어야 되는데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지금 적정성 결정이라는 거에서 유사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서로 국가가 좀 괜찮으면은 괜찮은 국가로 인정할 땐 꼭 동의 없어도 되고 ISMSP 같은 인정, 그러니까 인증 제도를 뭐 획득한 처리자에서는 동의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요건이 좀 다양화됐고 이런 건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에서 그런 인증 제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줄 거냐, 그리고 어떤 나라를 우리랑 동등하게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여기서 뭐 이전이 됐는데 좀 불안하고 그게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중지 명령이 생겼습니다. 중지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중지 명령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형벌을 중심을 경제제도 중심을 이전 애들은 형벌 조항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다들 나는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잘못되면은 이 형벌을 받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경제벌로 좀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대신 법 개정 전에는 과징금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3%였는데 이게 전체 매출액의 3%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럼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유럽은 전체 매출액의 4%, 중국은 전체 매출액의 5% 상한되는 거예요. 최근에 EU의 AI법이 아마 생겼다고 아마 들었을 텐데 제가 보니까 EU는 하여튼 고위험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은 7%까지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큰 기업들은 야 이거 해가지고 과징금 3%면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제조업체라서 사실은 관련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없는 매출액은 빼줍니다. 대신 옛날에는 저희가 관련 매출을 저희가 증빙을 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관련이 없다라고 빼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잘 열심히 대응을 하면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무시를 하고 이런 반응이 없거나 이러면은 과징금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구글 메타 저희가 합쳐서 1,000억 정도를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때 맥스로 그때는 법 개정 전이라서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만약에 개정된 이후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과징금 규모가 엄청났을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되는 거고 뭐 향후계획은 이미 저희들이 이게 뭐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하고 했지만은 당장 이걸 뭐 처벌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개정 사항들이 많고 저희들이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안내하고 계도하는데 지금 포커스를 조금 많이 뭐 하고 있다라.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안내서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발간하고 있고 최근에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조금 개편을 해서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 가면 뭐 저희들이 뭐 좀 따로 탭을 만들어서 관련된 안내서라든지 가이드라인인지 이런 것들 좀 모아놓고 저희들이 뒤에 다시 조금 설명드릴 뭐 지원 제도들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좀 소개가 있을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 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했고 어떻게 보면 다 뭐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현행법 내에서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 해서 자율주행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이미 법이 돼서 이렇게 이미 해결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영상 원본을 AI 학습에 많이 쓰고 싶은데 다 가명 처리하거나 익명 처리하면 데이터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니 저희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영상 원본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뭐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가명 제도라는 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명도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목적을 다하면은 이제 파기하고 뭐 이런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고 나서 파기하고 뭐 이러니 만드는데 시간, 비용, 돈 들고 하는데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더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구역이라는 거를 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여기서는 뭐 장기로해서 5년 플러스 연장이니까 거의 필요한 경우 뭐 계속 쓸 수 있도록 했고 뭐 이런 유연성을 줘서 이런 안심구역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AI가 아까 저 앞에서도 AI가 핫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AI에 대해서 뭐 활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제 기업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런 법적 불확실성 리스크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비정형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동형 영상기기 지금 가이드라인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개된 정보를 많이 학습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개된 정보를 학습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고요. 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뭐 어려우면은 합성 정보라는 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짜 정보죠. 가짜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분석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미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인데 옛날에는 뭐 무조건 다 지우라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했을 텐데 저희들이 예시를 들어서 이런 달콤 정보에도 헤더만 없애면 된다. 또는 요즘 또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3차원 제거 소프트웨어 하면은 이런 것들 가지고도 다 복원이 된대요. 얼굴 같은 것도 복원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까처럼 입수 가능성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입수 가능성을 좀 줄이면은 써도 된다. 그래서 3차원 제거 소프트웨어를 그냥 접근을 좀 막아 놓는다 이런 조치를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에 이런 것들 좀 합리적으로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 데이터를 요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 사실 치아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 전사자들을 이빨 가지고 찾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동의 없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AI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통계성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완전히 틀린 통계적 이성이 틀리면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른쪽은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낸 거고요. 안전모 사진도 안전모 사진의 왼쪽에 좀 얼굴 크신 분은 원본 사진입니다. 옆에는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게 사용하게 되면은 합성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합성 데이터 뭐 레퍼런스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 뭐 절차 기준들은 이미 공개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앞에서 뭐 저희가 이제 사전 적정성 검토라는 것들도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사전 적정 검토는 뭐 개발하고 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 잘 모르겠다면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신기술 뭐 개발하는데 이런 데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하는지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해주고요. 아까 샌드박스 안심구역을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내가 샌드박스로 신청해야 될지 안심구역으로 가야 될지 사전 적정성으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원스톱 창구를 저희 위원장 획속을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좀 했습니다. 제가 담당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담당가로서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이제 이게 뭐 1차적으로 뭐 이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을 드리고
뭐 필요한 경우 사전 적정소로 갈지 샌드박스로 갈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을 적극적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안전하게 뭐 법을 위반해서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